설명드릴 거는 이제 소수와 안전소수 생성 방법에서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그거에 대한 시간 분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습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먼저 이제 소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왜 소수냐는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보호 알고리즘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RSA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암호 알고리즘의 핵심이 이제 크기가 아주 큰 소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기가 큰 소수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 전 섹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에다가 지수승을 하는 계산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암호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했을 때 공격자들이 깨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요번에 말씀드릴 건 이제 소수가 나왔는데 그 소수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들이 사용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수는 이제 자연수인데 소인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그런 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3, 5, 7, 11 같은 숫자들이 있고, 이제 그런 숫자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RSA 암호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수를 생성하는데, 소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일단 난수를 먼저 생성하고요. 난수를 생성한 다음에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소수면 반환하고, 아니면 이제 또 난수를 생성하는 방식인데, 난수를 생성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로 생성을 해요. 왜 그럴까요? 홀수. 짝수는 소수가 아니어서, 짝수도 소수예요. 2 빼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짝수는 2를 약수로 가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짝수를 생성을 하는 순간 공격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2배로 올라가 버리죠.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수를 기준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하는데 시간이 보통 많이 걸려서 이쪽을 개선하는 게 주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법에는 이제 확정적인 방법이랑 확률적인 방법이 있는데, 확정적인 방법에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실습을 해볼 거고, 확정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얼 디비전이나 GCD, 포클린턴, 일립틱스의 자코비, 마워워, 쇼, 타일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거 중에 한 3개 정도를 한번 볼 거고요. 프로바블리스트의 어널리시스는 밀러, 레빈, 솔로베이, 스트라센, 포르시장, 그넴, 레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아주 높게 소수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률이면 어느 정도 확률이냐 하면 0.9999 해서 9가 한 20번 정도 반복될 정도로, 그 정도이지만 100% 소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요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라이얼 디비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게 그냥 대표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 난수를 앞에서 생성을 했잖아요. 그 난수를 R이라고 하면 그거를 루트 n보다 작은 소수들로 다 나눠보는 거예요. 소수의 성격이 뭐였어요? 1과 자긴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수에 의해서 나눠지는 순간 걔는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소수로 그냥 다 나눠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대신 단점은 뭐겠어요? 알려진 소수로 다 나눠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까지? 루트 n개까지의 소수로 나눠봐라 라고 돼 있어요. 왜 크기가 n 비트가 아니고 루트 n까지일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 요도 효율성을 고려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난수를 생성했는데 그 난수가 67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67을 트라이얼 디비전 방식으로 해서 검사를 한다면 제일 먼저 뭐로 나눠봐요? 67을 3으로 나눠보겠죠.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그 다음에는 뭘로 나눠봐요? 5로 나눠보고 안 나눠지죠. 그 다음 7
안 나눠지죠? 11 안 나눠지죠? 13은 안 나눠지죠? 확실하죠? 67 괜히 골랐나? 그 다음에 13 다음에는 17이거든요. 17로 나눠지나요? 그 다음에 17 다음에 19. 그 다음에 23, 29, 31, 37, 43, 47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라갈 건데 이제 왜 루트 n까지만 해보면 되느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예를 들어 숫자가 67이면 67보다 작은 수는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절반도 아니고 루트 n까지면 될까? 힌트는 루트 n이라는 거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미 다 확인.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67보다 하나 작은 66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6이라는 숫자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처음에 3, 5, 그 다음에 11 해보겠죠. 근데 11을 해보는 순간 11 곱하기 6이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3일 때는 뭐를 발견하느냐? 3 곱하기 22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소인수이기 때문에 하나를 소인수로 가질 수는 없어요. 소인수는 항상 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하나로 나누었을 때 그 숫자가 나누어 떨어지려면 매칭되는 숫자가 하나 필요해요. 66이면 3 곱하기 20이든지 6 곱하기 11이든지 그러면 한쪽의 수를 작은 수를 3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다 보면 매칭되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66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1 곱하기 66, 2 곱하기 33, 3 곱하기 10, 3 곱하기 22, 그 다음에 6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앞자리가 11이 되면 뒤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앞자리가 22가 되면 뒤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앞자리가 66이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중간까지만 검사를 해봐도 짝이 되는 것들은 이미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이 어디냐? 루트 n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64비트 숫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32비트까지의 크기가 32비트인 소수까지만 검사를 해도 충분하다. 이게 비트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2분의 n의 개수가 2분의 n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짝수를 제외하고 루트 n을 제외하는 것 때문에 횟수가 일단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GCD, PGCD, MGCD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트라이얼 디비전을 대체하는 거예요. 트라이얼 디비전은 뭐냐면 난수가 있으면 알려진 소수로 나누어 보는 거죠. GCD는 어떤 거예요? 두 수가 주어졌을 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지를 찾아주는 거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두 수가 서로소다. 공통되는 약수가 없다. 그 말은 R과 예를 들어서 R이 67이고 그 다음에 3과 67과 3을 최대 공약수를 구했을 때 3이다, 1이다 라고 나오면 67은 3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즉 3의 배수나 3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면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GCD를 가지고 트라이얼 디비전에서 예를 들어서 67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걔를 3, 5, 7, 11 이런 식으로 나눠봤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7과 3, 67과 5, 67과 7의 GCD를 구하면 똑같은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단점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GCD 계산할 때 어떤 방식을 쓴다고 했어요? 유클리드 GCD나 바이너리 GCD 같은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눗셈을 몇 번 해요? 최소 한 번 이상 하죠. 트라이얼 디비전은 나눗셈을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그러면 GCD는 무조건 트라이얼 디비전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느냐? PGCD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
GCD가 뭐가 성립하느냐?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무슨 말이냐? 67과 3의 GCD가 1이고 67과 5의 GCD가 1이라면 67과 3 곱하기 5인 15의 GCD도 1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합법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그 트라이얼 디비전에서 예를 들어서 3, 5, 7, 11을 4번의 나눗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GCD에서는 3과 5와 7과 11을 곱해서 한 번에 그 곱한 숫자와 난수를 서로 GCD를 구해버리면 똑같은 거를 한 번에 GCD에 구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눗셈 4번이 아니라 GCD 한 번에 구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빠르게 만든 게 PGCD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단점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GCD의 특성 때문인데 GCD의 특성이 두 숫자 중에 큰 숫자의 비트 크기에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난수 R을 만들었고 소수를 10개를 써서 했는데 소수 10개를 다 곱했더니 난수보다 크기가 더 커진 거예요. 난수보다 크기가 더 커졌으니까 원래 속도보다 더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MGCD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MGCD는 PGCD 개념처럼 소수를 계속 곱해서 GCD를 하는데 소수를 곱한 거의 크기가 R보다 커지면 그만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블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개의 소수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디테일한 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는데 그런 걸 적용할 때도 한 번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랑 프로바빌리스틱한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의 특징들은 뭐냐면 확실하게 소수인 거를 밝혀주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프로바빌리스틱 방법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굉장히 빨리 찾아줘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합친 거예요. 합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적용시켰다가 뒤에 가서 크게 디터미니스틱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프로바빌리스틱 방법을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트라이얼 디비전 밀러-레빈의 조합이에요. 자, 이 방식은 처음에 난수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트라이얼 디비전으로 막 나눠봐요. 나눠보는데 아까 전에 원래 오리지널 트라이얼 디비전은 이거를 루트 n보다 작은 소수로 다 나눠봤지만 여기서는 어디까지 나눠보냐? 임의의 k개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거기까지 문제없이 다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수가 공통된 인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밀러-레빈으로 치환을 밀러-레빈에다가 다시 검사를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도와 그 다음에 검중률을 동시에 올리는 방법이 이제 트라이얼 밀러-레빈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트라이얼 디비전 방식에서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GCD, PGCD, MGCD를 다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트라이얼 디비전보다 더 빠른 MGCD나 PGCD 같은 걸 적용을 하면 시간이 더 빨라질 거는 이제 확실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시간 분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라이얼 디비전과 밀러-레빈 같은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해보면, 일단 분석을 할 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디테일이 너무 높아지게 돼. 큰 덩치부터 먼저 해보면, 일단 시간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산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그 계산을 몇 번 하는가, 그러니까 횟수 곱하기 기본 단위 시간의 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한 번 난수를 생성해서 검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n 트라이얼이라고 정의를 했고, t 트라이얼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런 거를 몇 번 반복하느냐를 계산을 해서 두 개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걸리는 시간 곱하기 몇 번 했으니까 전체 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을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n 트라이얼을 놔두고 t 트라이얼을 먼저 이제 계산을 해보면 t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난수를 하나 생성해서 그 난수가 트라이얼 디비전을 통과하고 밀러랩을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랜덤을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트라이얼 디비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밀러랩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더해서 한 번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 트라이얼을 보면 n 트라이얼은 이제 연구가 돼서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0.347n이라고. 그러니까 n 여기서 n은 이제 비트 수고요. 비트 수 그래서 512비트짜리 난수를 만들었을 때 그 난수 중에 소수가 있을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TTD라는 거는 트라이얼 디비전을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TDV랑 나머지로 돼 있죠. 그럼 요거는 디비전을 나눗셈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나눗셈을 몇 번 할지를 확률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분석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R이라는 숫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R이라는 숫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숫자가 3으로 나누어질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네. 그러면 R이라는 숫자가 3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확률은 얼마예요? 1-3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트라이얼 디비전 방식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트라이얼 디비전 방식은 제일 처음에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지면 걔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럼 더 이상 나눠볼 필요가 없죠. 근데 나누어지지 않으면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를 해봐야 되냐? 5로 나눠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로 나눠봤는데 나눠질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고 확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난수 R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나누어지는지 먼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확률이 1-3분의 1이 되죠. 자, 나누었을 때 나올 결과는 두 가지죠. 나누어진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근데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난수를 새로 생성하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누어지지 않으면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죠. 뭐로 검사를 해요? 5로 검사를 하겠죠. 근데 5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냐? 3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죠. 자, 3으로도 나눠보고 안 나눠지고 5로도 나눠보고 안 나눠졌어요. 그럼 이제 뭘로 나눠봐야 돼요? 그 다음 소수가 7이죠. 7으로 또 나눠봐요. 그럼 1로도 나눠지지 않고 5로 나눠지지 않고 7로도 또 안 나눠져요. 그럼 뭐로 또 나눠봐요? 11. 약간 욕 같은데 욕 아닙니다. 11. 자, 그 다음에 11로도 나눠지지 않으면 또 나눠볼 거는 13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저희가 임의의 어떤 k개까지 pk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pk에 의해서 나누어 볼 확률은 3으로도 나눠지지 않고 3으로도 나눠지지 않고 5로도 나눠지지 않고 7로도 나눠지지 않고 11로도 나눠지지 쭉 k까지 모두 다 나눠지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이거의 각각들은 어떤 서로 종속 조건이죠. 그러니까 AND 조건으로 걸려 있죠. 그런데 요 각각의 항달은 무슨 조건으로 걸려 있어요? 어떤 난수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난수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난수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난수들의 그 확률이라는 거는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야 되는 거죠. 다 더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요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요거는 약간 수학적인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K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다 해봤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밀러-레빈에 대해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TDMR이고. 그러면 전체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전체 수식이 이제 요게 TRND. 그러니까 난수를 한 번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보면 TD분은 나눗셈 할 때 걸리는 시간, 밀러-레빈은 한 번 할 때 걸리는 시간이고, 그거에 각각 횟수 곱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횟수가 안 곱해져 있잖아요. 왜 안 곱해져 있나요? 안 곱해져 있는 게 맞나요? 요 앞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정확하게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난수를 하나 생성했을 때 검사를 하는 시간이고, 이거는 난수를 이런 거를 몇 번 할 거냐에 대한 거죠. 그럼 요 TRND는 실제로는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수를 한 개 생성하고, 그거를 3분의 1, 3, 5, 7, 11 쭉 해서 K까지 한 번씩 나눠볼 때, 나눠질지 안 나눠질지 생각해서 그때의 횟수들을 다 더하고, 그거를 디비전을 곱하고, 그런 다음에 밀러-레빈을 수행했을 때의 확률과 그거의 시간을 다 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그게 난수 하나에 대한 확률과 시간이고, 그거를 이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덩치만 보면 여기가 난수 생성, 여기가 트라이얼 디비전, 여기가 밀러-레빈 각각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이것도 안 보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TD 대신에 GCD를 넣는 방법은 여기에 그냥 GCD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수식상으로도 요 부분에 그냥 GCD가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TDMR과 GCDMR에서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확률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대신 무슨 차이가 있느냐? TGCD 자체와 TD부 자체가 서로 속도가 다르다. 그런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GCD,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GCD는 얘가, 그러니까 AB의 최대 공약수가 1이고 AC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그 두 수를 곱한 수와의 최대 공약수도 1이다라는 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한 번에 소수 한 개가 아니라 소수 여러 개와의 최대 공약수를 동시에 구해버리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시에 구하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은,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단점은 GCD 자체의 속도가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MGC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GCD는 아까 잠깐만요. 이거 MGCD 확률인데, MGCD 확률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이 인크리멘탈을 좀 소개를 드려야 돼서.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봤던 거는 TD, 그 다음에 GCD, PGCD, MGCD 해가지고 난수에 대해서 소수 검사를 하는 건데, 다 뭐를 썼느냐? 나누기를 썼어요. 얘는 나누기를 쓰지 않고 덧셈으로 계산해요. 아니,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덧셈으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는 눈빛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뭐가 핵심이냐면, 난수를 생성할 때 인크리멘탈 랜덤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수는 앞에 난수와 뒤에 난수가, 그러니까 i번째 생성한 난수와 i 플러스 1번째 생성한 난수가 서로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크리멘트한 방법은 뭐냐면 처음 수가 31이면 그 다음에 2 더해서 두 번째 난수 만들고 그 다음에 2 더해서 세 번째 난수 만들고 그냥 2씩 더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1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33, 세 번째는 35에서 2씩 증가하면서 쭉 이런 난수들을 검사할 텐데 특징을 봤더니 3으로 나누어지는 애가 여기 있잖아요. 잘 보시면 위치에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나누어지는 33이란 난수와 두 번째 나누어지는 39라는 숫자는 서로 몇 칸 떨어져 있어요? 3칸 떨어져 있죠. 거기서부터 또 3칸 떨어져 있고 거기서부터 또 3칸 떨어져 있고 거기서 또 3칸 떨어져 있죠. 5는 여기 오타예요. P2O. 5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첫 번째 난수는 35인데 그 35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 45는 또 5에 의해서 나눠지는 숫자고 또 5만큼 떨어져 있는 55라는 숫자는 또 5에 의해서 나눠지는 숫자라고요. 7에 대해서도 해보면 7만큼 떨어져 첫 번째 그 소수에 의해서 나눠지는 첫 번째 숫자를 찾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그 숫자만큼 건너뛰면 우리가 실제로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어떤 숫자들이 나누어지는지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비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비전 테이블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일단 난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난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생성된 난수를 기준으로 현재 소수로 나누어지는 첫 번째 애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PI 혹은 여긴 PI라고 했죠. PI만큼 떨어진 인덱스에다가 다 1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면 나눠지는 모든 숫자들은 1이라고 표시되겠죠. 그럼 나중에 밀러레빈 검사할 때는 1이 아닌 것들만 골라서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디비전 테이블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여기는 이제 디비전 테이블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건데 잠시만요. 자, DT와 메모리 파트만 보시면 전체 수식에서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TDMR에 대한 수식을 보셨으니까 그 DTMR에 대한 수식도 그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보시면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 앞에 엔트라이얼에 해당됐던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 난수가 몇 개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 뒷부분은 난수 하나가 주어졌을 때 검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R&D 혹은 RNG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난수를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K만큼 예를 들어서 357이라고 하면 357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얘가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찾기 위해서 무조건 나눗셈을 한 번씩은 해야 돼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나눗셈이 뭘로 바뀐다? 메모리 액세스 시간으로 바뀌어서 총 수행 시간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메모리 액세스 시간을 보면 요 수행 시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를 10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S를 1000이라고 하는데 S가 뭐냐면 난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33을 기준으로 1000개다 하면 33 더하기 2000. 그러니까 2033에 해당되는 숫자가 배열의 마지막 숫자가 되겠죠. 33, 35, 37, 39, 41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2033으로 끝나는 그런 배열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런 배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으로 나누어지는 애들을 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개 중에 1000개 중에 3으로 나눠지는 거는 몇 개예요? 그죠? 1000개 중에 3으로 나누는 건 무조건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333개겠죠. 운에 따라서는 33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5로 나눠지는 숫자는 몇 개예요? 1000을 또 5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7로 나눠지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1000을 7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 더한 횟수만큼 우리가 들어가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라이얼 디비전에서는 나눗셈으로 모두 계산을 했던 부분들을 여기서는 뭐로 바꾼 거냐? 메모리 액세스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즘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DDR4 기준으로 2나노세크 정도 되거든요. 나눗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64비트짜리 숫자를 32비트 숫자로 나눌 때 기준이 보통 150 나노세크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0 나노세크 되는 거를 2 나노세크 정도로 바꿔버린 거죠, 방법을. 그러면 성능상으로는 75배 정도 향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만큼의 횟수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그 배만큼, 이게 100만 돼도 7,500배가 향상되는 거죠. 근데 요게 보통 숫자가 이제 1000단위나 10,000단위이기 때문에 75,000배? 뭐 이런 식으로 성능 향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실습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뭐냐면 숫자를, 난수를 생성하시는데 난수의 크기를 64비트짜리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64비트짜리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TD, GCD, PGCD, TD 요거를 구현하셔가지고 그 각각에 걸리는 수행 시간을 측정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실 수가 있겠죠. 먼저 TD 같은 경우에는 64비트짜리 난수를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64비트면 그러니까 32까지 루트 n까지니까 32, 16 정도면 되겠네요. 16 정도. 그러니까 16비트니까 65,536까지의 소수로 나누어 보면 되는 거죠. 나누어 봤을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GCD는 그거를 실제로 GCD 요거는 그냥 API 쓰셔도 되니까 API에서 GCD 불러와서 계산할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PGCD, 마지막으로 DT는 저희가 어레이를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배열상에서 실제 체크되는 값들을 표시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각각을 한번 구현하셔서 수행 시간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TD는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DT 정도, 추천은 TD와 DT 정도로 한번 구현해 보시면 이게 속도 저희가 저희 실험상으로는 속도 차가 한 8,50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해요. 이게 또 시스템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일단 그 난수를 생성을 하시고요. 64비트짜리 난수를 하나 생성하고 그거를 65,536보다 작은 소수들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라고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수 리스트가 필요할 텐데 소수 리스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프라임 리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보통 뭐 100만 개 정도는 바로 검색됩니다.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마지막 섹션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가 소수를 찾고,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서 소수로 판단하는 게 정통적으로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라이얼 디비전을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트라이얼 디비전이라는 거는 난수를 생성한 다음에 알려져 있는 소수로 그냥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면 소수가 아닌 거고, 안 나눠지면 소수인 거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소수인 거죠. 그 다음에 GCD나 PGCD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난수와 소수가 서로 소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GCD, 그러니까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두 수는 서로 소라는 거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DT는 난수를 순차적으로 생성했을 때 처음 3으로 나눠지거나 처음 5로 나눠지는 숫자를 먼저 찾고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숫자들을 다 찾는 방식이라고 다 지워버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마침 한 분이 그게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셔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 가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죠. 처음에 2가 소수로 생각을 하고 2의 배수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 배수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1, 13 이런 식으로 이미 한 번이라도 지워졌던 숫자는 더 이상 그 소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남아있는 수들 중에서 차례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라임 넘버스 2, 3, 5, 7, 11, 13, 17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에라스토네스 채고요. 요 방식을 테이블에다가 표시를 해서 적용한 게 디비전 테이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요 지금 방식을 잘 보시면 2 다 체크하고 그죠? 2의 배수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체크하고 5의 배수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6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10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체크했던 거를 또 체크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디비전 테이블에서 목적이 메모리 액세스 횟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에라스토네스 시비어와 마찬가지로 오일러 시비어라는 게 또 있어요. 똑같은 소수를 찾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중복을 없애요. 그래서 중복을 없애면 그 아까 전에 저희 처음에 트라이얼 디비전에서 그 디비전 테이블로 바꾸면서 TD에서 DT로 바꾸면서 개선됐던 속도의 2배 정도의 속도가 다시 또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쭉 훑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거는 저희가 저거죠.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했죠. 알고리즘이 뭡니까? 일단 문제 해결 방법, 여기는 확실하고 제가 근데 거기다가 약간 붙이고 싶다면 정량적, 그 다음에 그 단계적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량적, 단계적 방법을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4개 정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문제 정의.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인가를 명확하게 냈어야 되고요. 그걸 컴퓨터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인풋, 아웃풋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써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성 증명, 정말 이거대로 따라하면 문제 해결되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그렇다면 동일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성능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성능 분석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해서는 머신 디펜던트한 결과이기 때문에 공평한 비교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고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정확하게는 주요 연산이 어떤 것인지 보고 그 연산의 횟수를 저희가 파악해 보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택 정렬을 예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B5의 정확하게 세타에 n 제곱이 나왔어요. 기준은 뭘로 잡았냐면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그 연산, 비교 연산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때 횟수는 몇 번이었어요? 연산 횟수는 n 제곱이었죠. n 제곱이니까 세타에 n 제곱으로 나오죠. 왜 n 제곱이었어요? 비교 연산 선택 정렬은 매회 가장 작은 거를 찾죠. 그러면서 정렬할 대상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n개가 입력됐을 때
비교 횟수는 n-1번.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작은 걸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그 제일 작은 걸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걸 선택할 때 비교 횟수는 n-2번.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또 비교를 하면 n-3번.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수행하게 되면 결국 1부터 n-1까지의 비교 횟수가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하면 2분의 n의 n-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fn에 대한 최대 차항, 최고 차항만 따지게 되니까 비고의 n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삽입 정렬은 어떻게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세타의 n의 로그 n이 나왔죠. n의 로그 n.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렬 같은 경우에는 n로그 n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상한이 n로그 n이라고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비교를 통해서 정렬하는 경우에는 오메가 n로그 n이라고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n로그 n보단 빠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비교하는 알고리즘, 그 정렬 알고리즘들을 보면 퀵소트나 다른 것들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퀵 셀렉션 같은 것들은 선형 시간에 가깝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이한 데이터가 조금 저희가 스페시픽한 경우에 카운팅 소트나 아니면 레딕스 소트 같으면 선형 시간 안에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예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 잘 만들어 주신 그 검사 측정해 주신 거 있어서 그걸 봤더니 이제 거의 차수에 맞게끔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렬 가지고 실험을 해보셨을 때 좀 느끼셨겠지만 한 10,000번 정도만 해도 시간이 뭐 1분가량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10번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 이제 체감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이라는 거는 뭐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이 쓰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막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도 하니까 그런 거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저희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주어진 입력이나 출력,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파워나 리소스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그리고 데이터 형태에 맞는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심터틱 노테이션들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효율적인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일반론적인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일반론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해라 이런 거는 있지만 그 일반론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그 문자, 사실 그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죠. 수열에서 주어진 수열을 8의 팩토리얼 승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8의 8승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거를 주어진 값의 범위에 따라서 계속 줄여갈 거냐. 아니면 곱셈을, 그 다음에 이제 어너스 룰처럼 곱셈을 할 때도 곱셈의 횟수를 지수승으로 올려가는 게 컴퓨터에서는 더 빠르다. 그 다음에 곱셈을 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하고 나서 곱셈을 해도 결과값만 같다면 곱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저희 문자열 매칭에서도 그 n제곱 나올 거를 선형 시간에는 처리할 수 있었던 IO 코라식이나 KMP 같은 것도 자주 봐주시면 좋고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책 하나, 좋은 거 하나 이제 마련해 두시면 그 책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만 되면 여러분이 문제 정의만 잘 하면 그 문제를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